네, 지금 녹화 시작했고요. 이제 두 번째 오픈 세미나를 이제 탐색을 주제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뭐 궁금한 점이 있거나 그런 식이 있으면 채팅으로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브루트포스, DFS, BFS의 탐색의 여러 기법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그때 필요한 그래프라던가 스택 큐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브루트포스를 이제 직역을 해보겠습니다. 브루트는 무식한, 포스는 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브루트 포스는 그냥 무식하게 힘으로 때려박는 그런 기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제 답을 찾을 때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시도해 보면서 이제 되는 모든 경우를 시도해 보면서 이제 답을 찾는 기법이고요. 그래서 일단 필요한 것만이 아니라 필요 없는 것도 이제 체크를 할 수 있어서 모든 경우 수를 말 그대로 모든 경우를 다 해보기 때문에 다른 알고리즘에 비해서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뭐 심한 경우 2의 n승, 뭐 3의 n승 이런 식으로 n승꼴로 이제 시간 복잡도를 가지기 때문에 이제 시간 복잡도가 이제 거의 웬만하면 발생하므로 이제 n의 범위를 잘 확인하고 이게 시간 안에 잘 돌아가는지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브루트 포스로 풀 수 있는 문제 중에서 이제 하나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자, 먼저 일단 백준에 있는 문제인데요. 이제 n개의 정수로 이루어진 배열 A가 주어집니다. 이때 배열의 순서를 이제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배열의 순서를 잘 바꿔서 요 값들, 즉 이웃하는 원소들의 차의 절대값이죠. 이웃하는 원소의 차의 절대값. 이 차의 절대값 합이 최대가 되도록 이제 순서를 잘 바꾸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뭐 무식하게 하면 이제 n 개의 원소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n 팩토리얼이죠. 그럼 이제 n 팩토리얼이 될 텐데 다행히도 n의 범위가 3 이상 8 이하예요. 즉 아무리 n이 커봤자 8이기 때문에 8 팩토리얼은 이제 그렇게 크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무식하게 그냥 다 해봐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한번 짜볼 거예요, 저희가.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모든 수열을 다 해보려면 예를 들어 이제 원소가 3개가 있다고 해볼게요. 1, 2, 3. 그러면 1, 2, 3도 해보고 1, 3, 2도 해보고 2, 1, 3, 2, 3, 1, 뭐 3, 1, 2 이렇게 3, 2 이렇게 6가지 배열이 있어서 이걸 다 해봐야 되는데 이제 이 배열을 찾는 걸 어떻게 코드로 구현하냐 이게 또 이제 애매하죠, 많이. 다행히도 이제 C++에는 next permutation이라는 함수가 존재합니다. 이 함수가 무슨 함수냐면 순열을 입력을 받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해당 순열을 이제 다음 순열로 바꾼 함수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순열이 여러 개 있으면 그 순열의 크기를 이제 어떻게 비교할 거냐. 예를 들어 1, 2, 3과 2, 1, 3, 뭐 1, 3 이렇게 여러 개의 순열이 있으면 어떻게 순열의 크기를 비교할 거냐면 먼저 첫 번째 원소의 크기를 비교합니다. 첫 번째 원소의 크기가 다르다면 더 큰 쪽이 더 큰 순열이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첫 번째 만약 1, 2, 3, 1, 3, 2처럼 첫 번째 원소가 똑같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원소를 보고 두 번째 원소가 다르다면 더 큰 쪽이 더 이제 큰 순열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순열의 이제 크기를 매길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모든 순열에 대해서 이제 정렬을 할 수 있죠. 모든 순열에 대해서 이제 크기 순으로 이제 배열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next permutation은 어떤 함수냐? 순열을 입력받습니다. 특정 순열을. 그럼 그 바로 다음 순열을 이제 다음 순열로 변경을 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1, 2, 3을 입력받으면 1, 3, 2로 변경을 하고요. 1, 3, 2를 입력하면 이제 2, 1, 3으로 돌아옵니다. 그럼 이제 3, 2, 1 마지막 순열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이제 첫 번째 순열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함수가 반환하는 값은 뭐냐면 거의 항상 true를 반환하는데 이제 딱 한 경우 마지막 순열에서 첫 번째 순열로 변하는 경우 이때는 이제 false를 반환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함수를 이제 C 언어에서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전에 말했다시피 이 헤더는 웬만한 헤더를 다 포함하고 있어서 이거 하나만 포함해주면 다른 헤더를 굳이 또 포함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거의 뭐 기본 알고리즘 할 때만입니다. 알고리즘 할 때는 그냥 기본 툴로 사용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사용해 볼게요. 먼저 크기 한 4짜리 배열을 만들어 볼까요? 1, 2, 3, 4 이렇게 4개의 원소를 담고 있는 배열. 그리고 이제 한번 next permutation을 한번 사용해 볼게요. 어떻게 사용하냐면 배열에 범위를 넣어주면 됩니다. 첫 번째 원소 A, 그리고 마지막 원소는 이제 크기가 4니까 A 더하기 4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시작과 끝 범위를 넣어주면 알아서 이제 계산을 해줍니다.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한번 이렇게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모든 원소를. 그럼 1, 2, 3, 4의 다음은 뭐죠? 1, 2, 4, 3이겠죠? 실제로 1, 2, 4, 3이 출력되는지 한번 봅시다. 실제로 출력이 잘 됩니다. 그럼 이제 모든 순열을 하고 싶다. 그럼 이제 보통 do while 구문을 씁니다. do while 구문이 뭐냐?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do while 구문은 이제 여기 안에 있는 게 참이면 여기 안에 있는 거를 여기 이 중괄호 안에 있는 내용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중괄호에 있는 내용을 실행하고 다시 여기를 보고 이게 또 참이면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을 또 실행합니다. 그래서 이게 false가 될 때까지, 즉 0이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먼저 한번 출력을 안에서는 이 중괄호 안에서는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공백을 이제 구분 지어서 출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엔터로 이제 줄을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출력만 해주고 여기서 어떻게 하냐? next permutation, 즉 다음 순열로 이제 바꿔주는 걸 이제 여기 안에서 진행을 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처음 순열로 돌아오면 이제 false를 출력하기 때문에 그 순간에 이제 종료가 되고 따라서 처음 순열로 돌아오기 직전 431까지만 이제 출력이 돼서 이렇게 모든 경우의 수를 이제 C++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한 개의 함수만 써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이 문제도 이제 이 함수를 쓰면 쉽게 풀 수 있겠죠? 먼저 int n과 배열이 최대 8개라고 했죠. 크기가 8. 이렇게 한 다음에 먼저 입력을 받습니다. n과 배열을.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입력으로 주어지는 배열은 이게 크기 순이 아니에요. 일단은 크기 순으로 안 들어오면 왜 문제가 되냐? 예를 들어 2, 1, 3이 2, 1, 3이 입력으로 주어졌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이제 여기서 next permutation 쓰면 2, 3, 1 그리고 3, 1, 2 그리고 3, 2, 1까지만 보겠죠 아마?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앞에 있는 1, 2, 3과 1, 3, 2 이 두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검사를 못하게 돼요. 그럼 안 되겠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지 이제 모든 경우를 다 검사하느냐? 간단합니다. 이 원소들을 정렬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2, 3, 1, 4로 들어오면 이제 1, 2, 3, 4로 정렬을 해주고 10, 20, 그리고 9 뭐 이렇게 들어온다면 9, 10, 20 이렇게 정렬을 해주고 이 상태에서 이제 next permutation 함수를 계속 쓰면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볼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정렬을 어떻게 하느냐? 정렬도 간단합니다. sort라는 함수를 쓰면 알아서 정렬을 해줍니다. 사용법은 next permutation과 똑같습니다. 범위를 이제 똑같이 지정을 해주죠. n개의 원소니까 플러스 n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해주면 원소가 알아서 정렬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똑같이 계속 이제 돌려주면서 모든 경우의 수를 이렇게 쉽게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체크한 게 뭐였죠? 이웃한 원소의 차의 절대값의 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이제 최대값을 이제 ANS라는 그 원소에다 이 변수에 저장을 할 거예요. 그럼 일단은 합을 구해야겠죠. 합. 이 합을 sum이라는 변수에 저장을 합시다.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구할 수 있겠죠. 차이의 절대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절대값 함수는 또 어떻게 쓰냐? 물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앱솔루트를 줄여서 ABS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쓰면 이게 이웃한 두 원소의 절대값이 됩니다.
이거를 이제 모두 다 합해서 더해주고 이 answer에는 뭐가 저장되냐면 지금까지 봤던 합 중에서의 최대가 저장돼 있겠죠. 그걸 저장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썸이 우리가 썸이 AS보다 크다면, 즉 새로 구한 이제 합이 기존 것보다 더 크면 이제 정답을 이제 바꿔줘야겠죠. 큰 값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그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서의 최대값으로 ANS가 이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경우를 다 돌면, 모든 경우를 다 돌죠. 모든 경우를 다 돌면 이제 정답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제를 돌려보면 62라는 이제 예제 출력이 제대로 나오는 걸 이제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next permutation이라는 함수를 쓰면 모든 순위를 체크할 수 있다. 그런 걸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알 수 있고, 그래서 결론은 이제 브루트 포스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체크하면서 그걸로 모든 경우를 다 체크해서 정답을 구하는 방법이다. 시간 복잡도가 매우 크지만 이렇게 n이 작은 경우에는 활용되기도 한다.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완전히 다 탐색하는 거 말고 또 다른 탐색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그 전에 이제 자료 구조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자료 구조란 이제 데이터를 이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수정하거나, 그러니까 데이터를 관리하는 그 방식을 이제 자료 구조라고 합니다. 스택과 큐는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자료 구조로 이제 2학년 때 이제 컴퓨터 공학과에서 배우게 됩니다, 보통은.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간단하게 알아봅시다. 먼저 스택은 일단 썼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쌓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이제 차곡차곡 쌓으면서 이제 저장하는 자료 구조입니다. 그래서 스택은 이제 가장 마지막에 저장한 데이터부터 먼저 삭제할 수 있는 구조인, 즉 last in first, 먼저 저장한, 가장 마지막에 저장한 걸 가장 먼저 삭제한다는 뜻으로 리포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012라는 숫자를 저장하고 삭제하는 과정을 봅시다. 먼저 0이라는 숫자를 저장합니다. 그 후 1이라는 숫자를, 그 후 2라는 숫자를 저장하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삭제할 때 뭘 먼저 삭제하냐? 가장 늦게 저장된 이 2라는 원수를 먼저 삭제합니다. 그리고 이제 1과 0이 남았죠. 그러면 1과 0 중에서 먼저 저장된 게 뭐죠? 1이 먼저 저장했죠. 그럼 1을 먼저 삭제하고, 그리고 또 삭제하면 0을 삭제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알 수 있지만 push라는 함수를 쓰면 이제 스택에 숫자를 넣을 수 있고, pop이라는 함수를 쓰면 맨 위에 있는 원소를 삭제합니다. 그럼 이제 당연하지만 이제 스택과 스택은 마찬가지로 이제 샵 인클루드 스택으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구현의 스택을 이미 가져와 쓸 수도 있어요. 우리가 굳이 우리가 구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택, 자료용, 이름의 형식으로 쓸 수 있고, 이렇게 대표적으로 5개의 함수가 존재합니다. push 함수는 이제 x라는 데이터를 스택에 추가하는 거, pop이라는 함수는 이제 데이터 삭제하는 걸로 아까 봤죠? 그럼 이제 탑 함수는 뭐냐? 탑 함수는 가장 위에 있는 데이터, 이 상태에서 이제 탑 함수로 추하면 2를 이제 반환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가장 위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고요. 사이즈 함수는 이제 스택에 몇 개의 데이터가 저장되는지 그걸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사이즈 함수로 추하면 2를 반환하겠죠? 2개가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는 이제 3을 반환하고, empty 함수는 이제 스택이 비었는지 아닌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랑 이 상태의 경우 이제 스택이 비었으니까 empty로 추하면 이제 2로 1을 반환하는데, 그 외의 경우에는 이제 0을 반환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면서 이제 스택의 사용법을 익혀봅시다. 이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명령이 주어져요. 그럼 이제 명령이 주어질 때 이 명령을 이제 수행하는 겁니다. 한번 천천히 하나씩 이제 구현을 해볼게요. 그래서 보면 대충 일단 스택을 구현하라는 것 같죠? 마찬가지로 참고로 이제 여기에 이제 스택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으므로 이걸 쓰면 굳이 스택을 안 해줘도 됩니다. 여기 안에 이미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식으로 입력이 주어지냐면 명령의 개수, 그리고 그 각 명령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주어집니다. 그래서 명령의 개수 n을 먼저 받죠. 이렇게. 그 후에는 이제 명령어를 받아야 됩니다. 명령어가 이렇게 문자열로 주어져요. 문자열. C 언어에서는 아마 문자열을 이런 식으로 정의하라고 배웠을 겁니다. C 언어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C 언어를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배우라고 했는데, C++에서는
놀랍게도 이제 스트링이라는 이제 문자형이 있습니다. 변수형이 있습니다. 변수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링을 사용해서 바로 문자를 입력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일단 먼저 n개의 명령이 주어지니까 while n 마마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이 내부 중괄호 내부가 n번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명령어를 받죠. 먼저 이렇게 s라는 명령어를 받습니다. 만약 s가 push라면 어떻게 할까요? 참고로 이런 방식으로 s를 문자를 입력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문자를 입력을 받으면 스페이스바나 줄바꿈을 기준으로 이제 입력을 받게 됩니다. 즉 내가 push 1을 이렇게 입력을 줘도 요 push만 입력을 받고 이 1은 입력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 명령어가 push라면 즉 이런 식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단순하게. 만약 s가 push라면 이제 x라는 정수를 스택에 넣는 연산이죠. x라는 전수를 이렇게 받습니다. 입력을 받아서 스택에 추가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일단 먼저 스택을 정해보죠. 어떻게 정의한다 했죠? 스택, 그리고 변수형, 그리고 이름 이런 식으로 한다 했죠. 변수형이 뭔가요? 정수를 저장하는 스택이라고 하니까 인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상관없어요. 변수명이라서 이렇게 해도 되고 뭐 원하는 대로 했는데 스택 줄여서 st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push 명령어가 들어오면 x를 넣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push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 있으면 채팅창으로 보내주시면 바로 이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그 다음 명령은 팝이죠. 팝을 호출하면 가장 위에 있는 정수를 빼고 그 수를 출력하라고 합니다. 만약 스택에 들어있는 정수가 없으면 -c를 출력을 하라는데 먼저 팝 명령어에서 먼저 이거 먼저 처리합시다. st.empty 이게 무슨 뜻이었죠? 스택이 비었다는 뜻이죠. 스택이 비면 cout -c를 출력하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 스택이 비지 않았다면 가장 위에 있는 원소를 출력하라고 합니다. 가장 위에 있는 원소는 어떻게 한다고요? 스택.탑 이 탑 함수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탑 함수를 이 탑을 이제 출력을 해서 가장 위에 있는 원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st.pop을 쓰면 가장 위에 있는 원소를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위에 있는 원소를 출력을 하고 제거를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명령어는 이제 st.size 정수의 개수를 출력하는 겁니다. 이건 정말 간단하죠. st.size를 그냥 출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크기가 출력이 됩니다. 만약 또 다른 명령은 이제 empty 명령어죠. empty 이것도 간단하죠. if st.empty 비었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 스택이 비어있으면 1을 출력하면 됩니다. cout 1 만약 스택이 차있으면 0을 출력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 다음 마지막 명령은 이제 탑 가장 위에 있는 정수를 출력하고 스택이 비었으면 -1을 출력하라고 합니다. s가 탑이면 if st.empty 스택이 비었으면 뭐라고요? -1을 출력하라고 했죠? 스택이 이제 무언가 차 있으면 st.tab 이거를 출력하라고 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제 입력을 실제로 이제 돌려볼게요, 한번. 참고로 이건 이제 코드블럭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아마 이제 학교에서는 비주얼 스튜디오를 쓰라고 시킬 겁니다. 본인이 쓰던 거 쓰시면 됩니다. 저는 옛날부터 이걸 써와서 이걸 쓰는 거고. 그래서 예제 출력이랑 비교해보면 2, 0, 2, 1, -1, 0, 1, -1, 0, 3 똑같이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스택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스택을 사용하는 방식을 이제 알려드리기 위해 한번 쓴 거고 다시 이제 PPT로 돌아갈게요. 자, 이제 스택에 대해서는 이제 다 배웠고 이제 Q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이제 롤 Q를 잡는다. 뭐 이런 표현 쓰죠. 그 Q랑 이 Q랑 이제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스택과 Q의 차이점을 보자면 스택은 가장 마지막에 들어온 원소를 가장 먼저 삭제했지만 Q는 반대로
가장 먼저 들어온 데이터를 가장 먼저 삭제하는 first in, first out, FIFO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0, 1, 2 저장까지는 똑같은데 이제 팝 함수를 쓰면 아까 스택은 2를 지웠지만 큐에서는 가장 먼저 들어온 원소는 0을 지우죠. 마찬가지로 1, 2에서 팝으로 추하면 이제 가장 먼저 들어온 데이터 1을 이제 삭제하게 됩니다. 이런 차이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아까 오토가 있는데 type include 이제 Q를 하면 이제 Q를 가져다 쓸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쓴 헤더인 이 헤더에 이제 Q가 이미 있기 때문에 이걸 쓰신다면 Q를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 안에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Q 자료형 이름 형식으로 스틱이랑 똑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실 거예요. 푸시, 백, 프론트, 사이즈, empty 다 이제 스택이랑 거의 동일합니다. 팝 함수가 근데 이제 여기 다른 건 이제 프론트 함수죠. 프론트 함수를 쓰면 가장 앞에 있는 데이터 즉 이제 이걸 기준으로 보자면 0 이걸 기준으로 보면 1 이거를 이제 가져오실 거예요. 또 이제 백이라는 함수도 존재합니다. Q에는 백은 뭐냐 가장 뒤에 있는 숫자를 이제 반환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해서 총 6개의 함수가 이제 가장 메인이라고 보실 거예요.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이 문제도 이제 똑같이 이제 Q에 대해서 익혀보는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스택이랑 똑같기 때문에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벡터라는 거를 이제 한번 알아볼 거예요. 벡터는 자료 구조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이제 C++에서 지원하는 이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뭔지 알아볼게요. 일단 벡터는 스택과 비슷하긴 비슷해요. 푸시백, 팝백을 통해서 이제 맨 끝에 원소를 이제 추가하거나 빼는 건 스택과 비슷한데 차이점이 뭐냐? 스택과 Q는 스택의 경우에는 가장 위에 있는 원소, Q는 가장 위와 가장 아래에 있는 원소, 즉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원소가 1개 또는 2개로 이제 제한이 되었는데 벡터는 배열을 기반으로 작동합니다. 배열은 이제 뭐죠? 모든 인덱스에 접근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벡터는 모든 원소에 접근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팝백이나 푸시백을 할 때마다 이제 배열의 크기가 바뀌고 따라서 이제 배열의 크기가 유동적으로 바뀐다고 해서 동적 배열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의 개수에 따라 이제 공간을 이제 유동적으로 할당하는 동적 배열이라고 하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구현이 돼 있으면 벡터 int v와 같이 벡터 변수형 이런 형태로 사용할 수 있고 vi 이런 식으로 이제 배열처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뒤에서 한번 사용을 해볼 거예요. 먼저 그 전에 이제 그래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그래프는 이제 보통 그래프 하면 y는 뭐 fx 그런 그래프를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수학이나 그런 데서의 그래프고요. 컴퓨터 과학에서는 아예 다른 의미가 됩니다. 그래프 G라고 보통 표현하고요. G는 이제 노드라고도 하고 벌텍스라고도 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V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 노드와 그리고 엣지, 간선 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 노드와 간선으로 구성된 자료 구조입니다. 그래서 보통 G는 뭐 V, E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프는 노드와 간선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료 구조다. 그럼 이제 노드랑 간선이 뭔지 한번 볼까요? 일단 그래프 예시를 한번 보죠. 지하철 노선도 같은 걸 이제 예로 들 수 있어요. 지하철 노선도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이런 식으로 노선도가 있죠. 이런 식으로 아주 간략하게 표현하자면 그래서 이렇게 각 정거장들이 이제 노드를 할 수 있고 이제 정거장과 정거장 사이 지하철이 지나가는 길을 이제 노드라고 이제 아예 간선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대충 이제 가보실 텐데 이제 그런 이렇게 간선과 노드와 이제 간선으로 이루어진 것도 이제 그래프라고 하고 일단 그래프를 두 종류로 나누자면 무향 그래프 또는 양방향 그래프라고 합니다. 이런 그래프를 이제 방향이 없는 그래프를 이제 무향 그래프 또는 양방향 그래프라고 하고 이처럼 이제 방향이 이제 한 방향만 존재할 때 이걸 이제 유향 그래프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이걸 이제 우리는 이제 이거를 이제 저장을 해야겠죠? 컴퓨터로 이제 쓰려면 C++에다가 이걸 코드로 이걸 어떻게든 저장을 해야 됩니다. 이 그림을 저장할 수는 없고 크게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그래프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접 배열, 두 번째는 이제 인접 리스트입니다. 인접 배열의 경우는 이제 노드의 개수를 이제 V라고 해볼게요. V 개의 노드가 있다. 그럼 이제 V 곱하기 V 크기 배열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배열에다가 간선이 존재하는지 아닌지 그 여부를 조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접 배열을 이제 ADJ 어드젠스트를 주인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ADJ를 이렇게 정리하면 ADJ, IJ는 I에서 J 사이에 이제 간선이 존재하면 1 아니면 0을 저장해야 되죠. 그래서 한번 볼까요? 한번 이 그래프를 이제 인접 배열로 한번 바꿔보죠. 각 로에는 이제 0번째 로에는 이제 0번 노드와 연결된 노드들이 저장될 겁니다. 0번 노드와 연결되어 있다면 1 아니면 0 이렇게 저장되는데요. 먼저 0번 노드와 1번 노드 그리고 3번 노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원소와 세 번째 원소는 1 그리고 나머지 원소는 0으로 저장합니다. 참고로 0과 0 이렇게 자신이 스스로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고 그래서 첫 번째로 한번 보자면 1번은 이제 0번, 2번, 4번 노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0번째 원소, 두 번째 원소, 네 번째 원소가 1이고 나머지는 0 이런 방식으로 저장하는 게 이제 인접 배열. 왜냐하면 배열을 사용하니까 배열을 사용해서 인접해 있는지 여부를 이제 저장한다. 그런 의미로 이제 인접 배열로 사용하고요. 마찬가지로 유형 그래프도 똑같습니다. 0에서 1로 가는 게 존재한다. 그럼 0번째로의 1번을 1로 만들고 마찬가지로 1번 노드에서는 2번과 4번이 있으니까 2번과 4번은 이제 1로 역방향 이렇게 반대 방향의 경우는 이렇게 0으로 저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0에서 1만 요건 이제 1에서 0으로 가는 간선이 있을 때만 이제 0으로 표현을 하고 1로 표현을 하고 만약 이제 0에서 1로 가는 간선이 있어도 1에서 0으로 가는 간선이 없으면 이렇게 0으로 표현이 됩니다. 뭐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장이 되고 인접 리스트는 이제 인접 배열과는 다르게 간선으로 연결된 노드의 번호만 저장해서 그래프를 표현합니다. 무슨 뜻이냐? 여기서 보면 이제 일단 C++에서는 벡터, 아까 배웠던 벡터를 쓴다고 하죠. 그래서 벡터, 동적 배열을 이제 V기를 씁니다. V기, 노드 개수만큼. 그래서 i번째 동적 배열에는 뭘 저장하냐? i와 연결된 노드의 번호를 저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0번 노드는 1, 3과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1, 3을 저장하고 1번 노드는 0, 2, 4와 연결되어 있죠. 0, 2, 4를 저장하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저장을 하는 걸 이제 인접 리스트라고 표현합니다. 유형 그래프에서 마찬가지로 0번 노드에서 1번 노드로 가는 이제 엣지가 있으면 1 이런 식으로 3번으로 가는 엣지가 있으므로 3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고요. 이렇게 간선을 저장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두 방법은 무슨 차이가 있냐? 먼저 사용되는 이제 메모리 크기 얼마나 많은 메모리 사용하는지 봅시다. 얘는 얼만큼 사용하죠? V 제곱기를 사용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대부분의 알고리즘 문제는 V가 뭐 만 이 정도 범위라도 간선의 개수는 뭐 10만, 뭐 20만 이 정도 다닙니다. 자, 인접 리스트는 이렇게 간선만 저장하죠. 간선만. 간선이 있을 때만 저장을 합니다. 하지만 인접 배열은 간선 있으면 1, 없으면 0 이런 방식으로 저장을 하기 때문에 인접 리스트로 저장을 하면 이제 많아야 2개만 저장하죠. 2개. 2의 비례한 값입니다. 뭐 2개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2라는 이 숫자의 비례한 값이 되고요. 얘는 V제곱계죠. V제곱은 이제 만 2가 10만이면 V제곱은 1억 2는 10만이죠. 즉 얘가 훨씬 공간이 보통 얘가 훨씬 많습니다. 필요한 메모리가. 그래서 인접 배열이 훨씬 안 좋다. 보통의 경우는. 그래서 뭐 90에서 95%의 문제는 이제 인접 리스트로 푸는 게 훨씬 좋습니다. 하지만 인접 배열을 언제 쓰냐? 어드제이 1번 i번 예를 들어 3번 노드와 6번 노드가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 그럼 이제 인접 배열은 그냥 3 어드제이 ADJ 36이 0인가 1인가만 확인하면 돼요. 즉 한 번만에 이제 바로 알 수 있죠. 하지만 인접 리스트는 이제 ADJ 3이라는 이 동적 배열에 있는 모든 원소들을 다 확인해서 6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이건 이제 최대 2라는 시간이 걸리죠. 즉 얘는 1인데 얘는 2.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인접 배열이 더 좋은 거죠. 물론 나중에 배울 기법으로 이제 로그 2로 줄일 수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효율적인 건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얘가 효율적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인접 리스트를 사용합니다. 얘가 훨씬 장점이 많기 때문에. 자, 아까 우리 이제 그래프에 대해 배웠죠, 그래프. 근데 우리 이 그래프를 돌아다니고 싶어요, 한번. 뭐 이렇게 돌아다니고 싶어요. 어떻게 돌아다닐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제 그냥 직진해보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로 가보고 여기로도 가보고 여기로 가보고 그냥 이렇게 무식하게 안 가본 곳을 무조건 가보는,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가장 무식하지만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일단 시작점이 하나 주어지면 그 시작점을 잡고 이제 그 주변을 이제 돌아다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DFS, BFS라고 있는데요. DFS는 일단 직진하면서 탐색하는 방법, 아까 말했듯이 그냥 돌아다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알고리즘 다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에서는 먼저 0에서 시작점이라고 하면 일단 0에서 1이나 3으로 가면 됩니다. 아무 때나 갑시다. 1로 갑니다. 1. 그리고 1에서는 이제 1과 연결된 노드가 0이랑 2가 있죠. 근데 0은 아까 이미 방문을 했죠. 시작점이니까 시작하자마자 방문을 했죠. 그래서 방문하지 않은 점은 2로 갑니다. 근데 이제 2에서는 이제 갈 곳이 없습니다. 1은 이미 방문을 했고 다른 데는 연결이 안 돼 있고, 그럼 2에서 방문이 끝났으니까 1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1에서 나머지를 보는데 4는 아직 방문을 안 했죠. 4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4에서 이제 또 방문을 안 하는 데가 어딨냐 보면 이제 3이죠. 3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럼 이제 3에서는 이제 더 이상 방문할 데가 없으니까 4로 돌아가고, 4에서도 이제 방문할 데가 없으니까 1로 다시 돌아가고, 1에서도 방문할 데가 없으니까 0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방문을 하게 되죠. 시작점에서 이제 시작점에서 또 방문할 게 없으니까 방문이 끝나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일단 앞부터 가는, 뭐 앞쪽으로 그냥 가는 것, 안 가본 데가 있으면 일단 가보는 그거를 이제 DFS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하면 이제 이 0번 시작 노드와 연결된 모든 노드를 다 이제 둘러볼 수가 있죠. 이처럼 그래프에서 최대한 끝까지 탐색했죠. 무조건 끝까지 탐색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탐색하고 탐색할 곳이 없으면 다시 돌아가서 다른 길을 탐색하는 방법을 이제 Depth First Search, 깊이를 우선하는 방식이라고 해서 DFS라고 줄여서 DFS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깊이 탐색하는 것을 이제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불리고요. 이제 인접 리스트로 이제 그래프가 저장됐을 때 이제 이걸 어떻게 구현하면 될까요? 아까 말했듯이 우리는 이제 방문하지 않은 곳 중에서 이제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visited라는 이제 배열을 만들어서 i 번 노드에 방문을 했으면 1을, 그렇지 않으면 0을 저장하는 방식을 사용해서 이렇게 해서 노드 방문 여부를 저장할 겁니다. 그럼 이제 이 DFS를 구현을 하면 어떻게 구현하냐? 제기함수를 이용해서 구현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먼저 포즈는 포즈 노드를 방문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방문을 했으니까 true로 만들어줘야죠. 1로. 그래서 방문했다고 일단 체크를 합니다. 먼저. 그리고 이렇게 이게 무슨 뜻이냐? 아까 VK 벡터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AddJ 포즈는 ADJ 포즈는 이제 뭐 포즈랑 연결된 노드들이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제 점 사이즈로 하면 이 배열의 크기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0부터 마지막 원소까지 다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이제 요 인접 요 배열의 이제 i번째 원소, 이 동적 배열의 i번째 원소를 이제 가져옵니다. 넥스트라는 변수에. 넥스트는 이제 포즈와 간선으로 연결된 노드겠죠. 그래서 이제 포즈로 이제 포즈로 방문을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넥스트가 느낌표는 not이랍니다. not visited next. 즉 넥스트를 방문한 적이 없다면, 넥스트를 아직 방문하지 않았을 때만 이제 넥스트를 방문합니다. DFS도 호출하는 거죠. 이렇게 함수 호출해서 넥스트를 방문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DFS 방식이고요. 근데 만약 인접 리스트가 아니라 인접 배열로 이거 저장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인접 리스트로 저장하면 예를 들어 총 뭐 100개의 노드가 있어요. 근데 6이랑 인접한 게 3이랑 7밖에 없어요. 그럼 얘는 이제 3만 보고 7만 보겠죠. 3이랑 7 이 두 개만 보겠죠. 근데 인접 배열을 사용하면 0번부터 이제 99번 노드까지 다 봐야 됩니다. 간선이 있나, 그리고 간선이 있으면 방문한 적이 있나, 그걸 다 봐야 돼요.
그래서 인접 리스트가 인접 배열보다 훨씬 효율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같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보통 인접 리스트를 사용합니다. 자, BFS는 이제 TF랑 다르게 Breadth First Search, 즉 너비를 중요시하여 탐색하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일단 시작점과 가까운 노드부터 순차적으로 탐색을 하는 겁니다. 그럼 볼게요. 자, 아래와 같은 이제 그래프가 있다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이 그래프에서 먼저 0을 시작점으로 해서 0과 인접한 애들을 봐요. 1과 3. 그리고 이 1과 3을 내가 이 노드를 나중에 탐색할 것이다 하고 탐색 목록에 1과 3을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탐색 목록에서 가장 앞에 있는 놈을 갖고 와요. 가장 앞에 있는 1을 먼저 탐색을 진행합니다. 1에서 탐색을 하죠. 그럼 이제 2라는 새로운 노드를 발견을 했죠. 2라는 노드를 이제 탐색 목록에 추가를 해주고 1은 이제 탐색을 진행했으므로 삭제를 해줍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3과 2가 남겠죠. 같은 방법으로 이제 탐색 목록에 있는 가장 앞에 있는 노드 3번, 이 3번에 대해서 또 탐색을 진행하죠. 그럼 이제 방문하지 않았던 노드가 이제 4번이 발견이 됐죠. 이제 4번을 탐색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4번을 탐색을 했으니까 이제 4번도 이제 탐색 목록에 넣고 그리고 이제 3번이라는 이제 노드는 탐색을 했으니까 삭제를 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이제 2에서 탐색을 해서 2를 삭제하고 그 근처에 5를 발견하고 그리고 4, 5는 이제 방문할 데가 없죠. 그래서 삭제만 되고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모든 노드를 보는 게 이제 BFS 너비를 먼저 탐색한다. 너비 중심 탐색한다. 그래서 BFS라고 불립니다. 그럼 이제 근데 얘는 이제 어떻게 구현할까요? 근데 이거 뭐지? 탐색 목록을 보면 먼저 들어온 놈이 먼저 나가는 거 볼 수 있어요. 즉 Q랑 똑같죠? Q랑. 그래서 BFS는 Q를 사용해서 구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재기함수가 아닙니다. 한번 봅시다. int 스타트 포즈가 아니라 스타트 포즈죠. 네, 스타트 포즈 시작점 입력받아서 이제 BFS를 실행하는 함수입니다. 이렇게 한번 봅시다. 먼저 탐색 노드 목록을 이제 Q로 이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visited 배열은 DFS랑 똑같은데 BFS는 이제 탐색할 노드뿐만이 아니라 탐색 목록에 있는 노드도 이제 체크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일단 시작 노드를 이제 탐색 목록에 넣습니다. 가장 먼저 탐색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스타트 포즈를 탐색할 예정이라고 이제 체크를 해놓는 거죠. 이렇게 true라고. 그리고 이제 while문을 사용합니다. Q가 뭐였죠? 탐색할 노드 목록이었죠. 즉 탐색할 노드 목록이 빈 게 아닌 동안 계속 반복합니다. 즉 빌 때까지 계속 하는 거죠. 먼저 Q.front로 가장 앞에 있는 원소를 탐색할 노드를 가져옵니다. Q.front로. 그리고 탐색 목록에서 그 포즈 노드를 이 노드를 제거합니다. 즉 가장 앞에 있는 원소를 가져오고 삭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문자이죠. 소문자이. 같은 방식으로 이제 포즈와 연결된 모든 넥스트를 보고 만약 넥스트가 넥스트를 방문한 적이 없다면 이제 BFS DFS는 함수일 수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탐색 노드 목록에 이제 넥스트라는 노드를 추가를 해주는 거겠죠. 여기서는. 그리고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게 이제 탐색 목록에 추가했으니까 visited 배열도 이제 넥스트를 이제 true로 만들어줍니다. 이것도 true로.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BFS를 구현할 수가 있다. 그럼 일단 강의할 건 여기까지고 이제 한번 구현을 해볼게요. 한번 실제로. 이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이제 어떻게 이제 그래프가 문제에서 주어지나 봅시다. 이 문제 이제 1번부터 3번까지 n번까지 총 n개의 정점이 주어지고 노드예요. 정점이랑 노드랑 똑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n개의 간선, 엣지, n개의 간선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탐색을 시작할 노드의 번호 V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3개로. 그 다음 m개의 수에는 이제 간선이 연결하는 두 정점의 번호. 참고로 이건 이제 양방향이라고 합니다. 즉 무방향이랑 똑같죠. 무향 그래프. 그래서 이제 1번과 2번이 연결돼 있다. 1번과 3번 연결돼 있다. 이런 식으로 알려준다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실제로? 어떤 모양의 그래프인지. 두 번째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를.
두 번째 예제를 보면, 자, 먼저 5개가 주어집니다. 노드는 1, 2, 3, 4, 5 이렇게 5개가 주어지고, 그 다음 5번과 4번이 연결되었다고 하죠. 5번과 4번. 그리고 5번과 2번. 그리고 1번과 2번. 3번과 4번. 3번과 1번. 이런 식의 그래프네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3번에서 시작한다고 합니다. 3번. V는 3이니까 3번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DFS라면. 근데 이제 3번을 보면 1번으로 갈 수도 있고 이제 4번으로 갈 수도 있죠. 근데 뭘 먼저 가느냐 보면 방문할 수 있는 선수 여러 개인 경우 작은 것을 먼저 방문하래요. 시키는 대로 해봅시다. 먼저 DFS의 경우 3번에서 1번으로 가겠죠. 가장 가까운, 아니 가장 작은 거. 1번과 4번 중에서 작은 1번으로 갑니다. 1번. 그렇죠? 그 다음 1번에서 3번이면 갔으니까 남은 건 2번 하나밖에 없죠. 2번으로 갑니다. 마찬가지로 2번에서 갈 수 있는 건 5번 하나밖에 없고 5번에서 갈 수 있는 건 4번 하나밖에 없으니까 3, 1, 2, 5, 4 이런 식으로 이제 DFS로 돌고요. PFS로 돌면 어떻게 되냐 해보겠습니다. 먼저 3번이라는 이제 방문 목록에서 네, 탐색 목록에서 이제 3번은 근처에 있는 1번과 4번을 이제 추가를 해줍니다. 이게 탐색 목록이에요. 탐색 목록. 그리고 이제 1번을 먼저 탐색하겠죠. 1번을 탐색하고 그리고 1번 주변에 있는 2라는 노드를 발견해서 탐색 목록에 추가를 해줍니다. 그 다음 이제 4번 노드를 기준으로 탐색을 해서 5라는 노드를 발견하고 5를 이제 탐색 목록에 탐색 목록에 추가를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2번은 이제 탐색할 게 없으니까 바로 방문해서 끝나고 5번도 바로 방문해서 끝나고 그래서 DFS로 돌면 3, 1, 2, 5, 4 순서로 가는데 BFS는 3, 1, 4, 2, 5 이런 식으로 방문을 합니다. 그럼 문제는 이제 방문 순서를 출력하는 게 이제 이번 문제입니다. 한번 이제 구현을 해보면서 그래프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N, M, V가 주어진다고 하죠. int N, M, V 입력은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여러 개를 받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N, M, V 순서로 입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m개의 간선이 주어지는데 A, B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죠. 이렇게 두 개가 이제 주어지는데 그걸 이제 A랑 B에다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배열을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인접 리스트로 할 수 있습니다. 인접 리스트. 몇 개, 총 이제 n개인데 보면 이제 n이 최대 1000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1005개 정도 만들어 봅시다. 1005개 정도. 그래서 이제 인접 동적 배열을 1005개를 만들었어요. 이건 아까 동적 배열입니다. 그래서 이제 A랑 B가 연결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냐? A번 동적 배열에 이제 B를 넣어줘야겠죠. A번 동적 배열에 이제 B가 연결되었다고 표시를 하니까 A번 동적 배열에 이제 B라는 걸 이제 추가를 해주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B 기준에서는 B가 이제 A랑 연결된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그래프를 입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입력을 받았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실행을 해야 되죠. DFS랑 BFS. 먼저 근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인접별이 예를 들어 이 그래프의 경우에는 이제 3을 기준으로 보면 1과 4니까 1과 4 이런 식으로 저장되면 좋겠지만 이런 운이 나쁘면 뭐 이런 식으로 저장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반복문을 볼 때 0번부터 보죠. 0번부터 즉 가장 앞에 있는 놈부터 보는데 이러면 이제 4번 먼저 방문을 합니다. 1번 먼저 방문한 게 아니라.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하냐? 아까 배웠듯이 이제 정렬이란 거 배웠죠. 정렬을 이용해서 이걸 이제 작은 거에서 큰 거 오름차순으로 이제 정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BFS를 하기 전에 먼저 일단 정렬을 먼저 하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동적 배열부터 몇 번째까지 n번째 n개의 원소가 있으니까
n개의 노드가 존재하니까 n번째까지 이제 정렬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아까 정렬 어떻게 한다 했죠? 첫 범위와 끝범위로 지정해줬죠. 예를 들어 뭐 a라는 배열이 있고 그거 이제 n개의 원소를 정렬할 때 이런 식으로 있는데 얘는 어떻게 할까요? 어드제 i라는 이제 이게 배열이죠. 이게 있고 그럼 이렇게 하면 되나? 뭐 이런 식으로 구현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다행히도 이제 동적 배열은 begin이랑 end라는 함수가 존재합니다. begin은 첫 번째, end는 마지막 원소를 반환하는 위치를.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첫 번째 위치 그리고 마지막 위치 처음 end로 이렇게 해주면 이제 정렬이 됩니다. 정말 간편하죠. 이런 식으로 이제 뭐 n개의 이제 인접 리스트죠. 인접 배열, 동적 배열 이걸 다 이제 정렬을 해주면 되고요. 이제 하면 실행하면 됩니다. 문제를 보면 이제 DFS 결과를 먼저 출력하라 하죠. 그러니까 DFS 먼저 구현을 해볼게요.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게 뭐라고요? 비지티드 배열이었죠. 노드가 1005개니까 1005개 정도 만들어주는데 근데 인트는 이제 엄청나게 넓은 숫자 범위를 20억에서 마이너스 20억 이렇게 엄청 많은 종류 숫자를 저장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저장해야 될 건 0과 1 둘 중 하나죠. 그런데 메모리가 아깝단 말입니다. 그래서 불형을 사용하면 메모리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얘는 0 또는 1만 저장하는 변수형입니다. 인트를 써도 되는데 메모리를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한번 쓰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PPT랑 똑같은 방식으로 먼저 포즈를 방문했으니까 visited 포즈는 true. 참고로 이제 전역 변수를 이제 정의를 하면 값들이 다 0으로 초기화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안에는. 따라서 이제 TFS라기 전에 0으로 초기화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다 0이기 때문에 일단 초기화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DFS를 구현을 해보자면 먼저 체크를 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똑같은 방식으로 넥스트는 이제 포즈랑 연결되어 있는 노드죠. 간선으로. 만약 visited 넥스트가 방문한 적이 없다. 느낌표가 not이라는 뜻이니까 없다면 어떻게 한다? dfs 넥스트를 방문한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방문한 순서로 출력을 하라 했죠. 방문한 순서로 출력을 하랬으니까 방문을 할 때마다 cout이라는 함수로 이제 이렇게 하면 출력이 되죠. cout으로 이제 포즈를 출력해주고 공백을 출력해주면 됩니다. 참 간편하죠. 참고로 추가적으로 이제 주의할 게 CI에는 이제 변수 방향으로 이제 꺽쇠를 해주고 cout은 이제 변수에서 cout 방향으로 꺽쇠를 해줘야 됩니다. 이거 바꿨으면 컴파일 오류가 나게 돼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DFS를 시작 노드가 어디? V에서 시작하니까 V를 이제 전달해주면 알아서 쭉 돌겠죠. 이걸 하면 이제 1, 2, 4, 3이 출력이 다 되는데 한번 되는지 봅시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추가로 이제 주의할 거를 이제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ADJ라는 이제 벡터를 사용합니다. 그쵸? 동적 배열. 근데 정의는 어디서 했어요? 여기서 정의를 했죠. 여기서 정의를 했는데 그 위에서 쓴다고 이제 컴파일 에러가 났습니다. 정의되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하냐? 단순하게 이 위에서 정의하면 됩니다. 이것도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옮겨서 다시 이제 입력을 이제 복사를 하고 이제 컨트롤 V로 이제 컨트롤 V 하면 그냥 붙여넣기가 됩니다. 붙여넣기를 해서 실행하면 1, 2, 4, 3 네, 똑같죠? 1, 2, 4, 3 잘 출력이 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DFS도 구현해 볼 겁니다. DFS 포즈 얘는 이제 스타트 포즈를 입력하겠죠. 스타트 포즈 카톡은 끄겠습니다. 카톡이 있었네요. 여기서 이제 비지티드 배열을 사용을 했죠. 그럼 이제 다시 0으로 이제 모두 초기화를 해줘야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초기화를 해줍니다. 다 펄스로. 그리고 이제 BFS를 이제 실행을 할 겁니다.
먼저 어떻게 한다 했죠? Q를 만들어야겠죠. 이 Q는 이제 방문할 노드 목록을 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에 해야 될 거는 이제 스타트 포즈를 이제 Q에다 넣고 비지티드 스타트 포즈를 이제 true로 해주는 거, 이렇게 체크를 해주는 거 이제 가장 먼저 했습니다. 우리는.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언제까지? 방문할 노드가 없을 때까지 계속 진행합니다. 먼저 이 Q 방문할 이제 탐색할 노드 목록에 있는 가장 앞에 있는 놈 갖고 오죠. Q.front로 가져오십시오. Q.front로 가져오고 그 놈을 이제 없애줍니다. 이 Q에서 이렇게 가져오고 그 다음에 똑같은 방식으로 이거랑 부터 이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모든 거 보실 거예요. 만약에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DF랑 비슷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만약 이제 포즈랑 연결된 넥스트가 아직 방문되지 않았다면 바로 방문을 하는 게 아니라 방문 목록에 넣는 거였죠. 이렇게. 그리고 방문 목록에 넣을 때 이 비지티드도 이제 같이 체크를 해줘야 된다 했죠. 그래서 비지티드 넥스트는 true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이제 또 출력을 해야 되니까 포즈에 방문할 때마다 cout 포즈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출력하고 그 다음에 줄을 바꿔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백슬래시 엔터를 이제 출력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두 줄로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예제 한번 돌려볼게요. 31254, 31425가 진짜 나오는지. 그래서 좀 걸리긴 하지만 보면 31254, 31425 똑같죠? 31254, 31425 이렇게 잘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C++에서는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이제 DFS와 BFS를 구현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거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오픈 세미나는 이제 총 6문제를 준비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탐색에 대해서 이제 배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먼저 브루트포스는 뭐다? 모든 경우의 수를 시도해서 답을 찾는 거다. 그래서 답을 찾을 수는 있는데 너무 느리다는 단점이 있어서 많이 쓰이지 않는다. 그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프라는 걸 배웠죠. 그래프는 이제 정점과 노드와 이제 정점 노드와 그리고 엣지, 간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두 개로. 그리고 이 그래프를 탐색하는 방법은 DFS, BFS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각각을 이제 C++로 구현해 본 거지. 벡터를 이용해서 구현하는 것까지 해보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렇게 기본적인 것들을 배웠고요. 탐색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지금 이제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질문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궁금한 점이 없으시면 이제 세미나는 끝났으니까 이제 나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두 이제 세미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세미나는 이제 일단 이렇게 녹화를 마치면서 세미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